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애봉 총리 탄핵안에 대한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애봉 총리는 절대 부인이 무서워서 또는 미국이 무서워서 절대 개기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과 함께 뭔가 같이 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그 예상이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가 애봉 총리를 잘못 봤나?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수. 변수요? 전 최하영이라고 불리는. 최아영. 네. 그러니까 한덕수 부인. 이 부인의 존재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인이 엄청나게 한덕수를 이게 김건희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어. 지금 한덕수 부인이 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가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남편을 가스라이팅 해갖고 음. 자기 맘대로 휘두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남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실상 미국보다도 더 무서운 그렇죠. 국민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그렇죠. 마누라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최하영이 한덕수를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했고 어느 정도로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과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력했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이제 무속으로 한덕수와 윤석열이 엮여졌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상하 관계를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했을까요? 일단 그것도 궁금한데. 최하영은 일단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한 명의 무속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래요. 최하영은 여러 명, 한 명한테만 가는 건 하수야. 여러 명한테 가가지고 그 여러 명의 이야기를 본인이 참고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이래요. 쉽게 나한테 좋은 말하면 것만 최아영은 취합해서 대학교 때 이후로 계속 무속에 심취해왔기 때문에 50년이 넘은 사람인 거고요. 김건희보다 20년 이상의 무속계에서는 조금 더 먼저 입문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둘이 어떤 형태로든지 교류를 가져서 알게 됐다고 하면 사실상 김건희는 직속 제자이거나 신딸일 거예요. 뭔 놈의 신딸이 그냥 다 만나면 신딸, 신아들, 신남편, 신부인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나 최하영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단순하게 사주를 보거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그냥 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방책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절대 정상적인 무당들이라면 하지 않을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둘이서 오랫동안 교류를 가져왔을 가능성 높죠. 왜냐하면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한참 볼케이노 안에서 기재부나 어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들을 끌어들여갖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아마 둘이 엮이기 시작했다고 치면 두 사람의 관계는 20년 전부터 연결돼 있을 거고 지금 윤석열 무속을 잘 모르니까 김건희가 알고 있는 무속에 대한 대부분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부분을 김건희는 최하영한테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 위고 국무총리인 저기가 아래로 지휘를 창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만일 무속의 힘이 이거를 이끌어 왔다고 치면 저는 최하영의 힘이 김건희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 아기가 없는 것도 자식이 없는 것도 비슷하지만 두 사람의 재산 형성에 대한 것도 비슷해요. 왜냐면 김건희도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세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김건희는 부동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이 현금으로 돼 있잖아요. 한덕수도 80억을 신고를 했는데 한 2, 3억 정도를 신고했는데 자기 지금 100억에 팔라고 내놨던 종로집 24억으로 이걸 평가를 해갖고 재산 신고를 했거든요. 그걸 빼면 전 재산의 55억이 다 현금이에요. 다 돈으로만 들고 있다는 거죠. 이 자산 자체를.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방책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다 자기가 이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이걸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 해왔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 머리에 검정칠 하는 건 둘째로 치더라도 윤석열 손에 왕자를 써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동네 아줌마라고 했잖아. 동네 할머니. 동네 할머니. 응. 그리고 머리에 흰 털을 붙여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김건희한테 옷을 어떻게 입고 검정칠을 하고 다녀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치면, 저는 지금 김건희의 심리 상태나 어떤 무속에 대한 지금의 사이트 안에서 최하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하영은 실질적으로 지금 김건희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고, 윤석열과 한덕수를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는, 숨어있는 권력 1인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지욱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국민 눈치나 현재 재판관들의 눈치를 보려고 하면 한덕수는 이런 짓거리를 못 하는데. 그쵸. 한덕수는 그럴 위인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인이 무속적인 걸로 나만 믿어. 당신 여기만 버티고 다음 달까지만 버티면 당신이 대통령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덕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나라가 너무 점조직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김의겸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전 의원님 얘기에 따르면은 실제로 한덕수가 이회창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붙었을 때 이회창 캠프에 가려다가 최하영이 무속인들한테 물어봤는데 3대 3이었는데 한덕수 나가기 직전에 무속인 한 명이 김대중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한덕수 끌어안혀가지고 이회창 캠프에 안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 상식적인 사원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김건희도 그렇고 최하영도 그렇고 이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한두 번 들어맞기 시작하면, 물론 안 맞는 게 더 많은데 중요한 건 하나가 들어맞으면 9개가 안 맞아도 하나에 그 맞힌 거에 사람이 이렇게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덕수도 내 와이프 말 들었더니 내가 승승장구했다. 정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덕수의 모든 자산은 사실은 최하영 겁니다. 한덕수가 갖고 있는 집도 장인이 살던 집을 3억 8천에 그렇죠. 받았는데 그게 몇십 년 지나서 지금 100억, 150억 가고 있는 거고요. 모든 재산이 예금이에요. 심지어 한덕수는 법카 말고는 개인 카드도 안 쓰는 없어요.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사람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누구겠느냐? 저는 최하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와이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최하영은 이런 무모한 판단을 하냐는 거지. 이런 탄핵을 처음 맞을 거를 각오하고도 이렇게 남편을 사지에다 몰아넣고 있느냐. 아마도 최하영 역시도 예지몽을 전문이잖아요. 네, 꿈 전문이죠. 꿈 전문이잖아. 꿈 그러니까 꿨나요? 자기가 이미 꿈에서 차관 한번 만들었어요. 남편이 권총 맞는 꿈을 꾸고 우리 남편이 차관 된다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총리 될 때도 맨홀 뚜껑 쥐고 나오는 네. 뭐 그 꿈을 꿔갖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건희도 꿈풀이를 하러 다닌다고 하잖아. 자기가 꾼 꿈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꿈풀이를 하는데 꿈풀이가 개판이에요. 권총을 맞았으니까 권력을 쥔다. 권총의 권자가 권력의 권자랑 같은 한글이라서 그런 거야. 예? 예? 그게 실제 풀이를 그렇게 했대. 누가요? 아니, 꿈 풀어주는 놈이 영발도사가 권총을 맞았으니까 권총의 권자가 권력의 권자하고 같기 때문에 된다는 거야. 이건 뭐 한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없는 놈들인 거지. 진짜 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놈의 족속들은. 그래서 아마도 날뛰네. 최하영은 이거와 관련된 이번 친일 쿠데타의 어떤 진행 과정 내지는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지몽을 꾸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이 김건희를 부추기고 끝까지 이거를 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 분위기 아니에요라는 건 상관없이 야, 내가 내 지금 꿈이 맞아. 내 꿈이 맞아. 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내 남편 내 꿈 그럼 때문에 내 그렇게 된 꿈꿔서 거야. 차관되고 내 꿈꿔서 총리 되고 이번에 내가 또 꿈꿨어. 이 총리 2번째 하는 사람이잖아. 이제는 대통령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러한 한독수의 무모한 용기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박지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 최하영의 무속 심치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대행이 김대중 정부에서 발탁되던 당시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어떤 무속적인 충고를 받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아마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라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 총리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탄핵 투표에 의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근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상식 밖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인 놈이 그것도 대행이면서 우리가 분명히 총리를 뽑았지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네 총리 안 한다고 네 사표를 낸 지가 언제야? 그리고 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총리라도 대통령만큼 200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디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얼토당치도 않은 논리를 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출근 한번 해봐봐. 오늘 해임당하고. 바로 그 업무방해라고 잡아 쳐넣으면 되니까. 물론 오늘 탄핵이 되면 내일 바로 공수처나 이런 데서 내란 사범으로 그냥 바로 기소가 돼가지고 체포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갑자기 대국민 선언을 하고 재판관 임명권과 특검을 다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현명한 짓이거든. 근데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어젯밤에 태하영 씨가 이상한 꿈을 꾸지 않은 이상 한덕수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오후가 되면 한덕수는 탄핵이 될 거고 최상목이 그걸 이어받을 건데 또 이제 최상목이 네. 무슨 나 깡패 수장인 줄 뒤로 위원들 쭉 끌고 나와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반대한다고. 네가 뭔데?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은 했지만 권한대행이 저한테까지 올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막상 받아놓고 해보니까 권한대행 겁나 좋네요. 나는 내란 수계로 잡혀갈 일도 없고. 자, 순서를 봅시다. 최상목이 제일 앞에 있죠. 그 옆에 이주호 교육부총리잖아요. 최상목이 반대합니다. 그럼 이주호 속으로 무슨 생각? 이 새끼 나가지고 사람은 나도 오겠는데. 반대. 옆에 조태열 무슨 생각했어요? 저 이주호 저 새끼 저것도 띠미하잖아. 그래도 내가 낫지? 저 새끼보다는 난데 나까지 올래나? 제가 봤을 때 100% 지금 동상이몽이다. 최상목도 반대합니다 해놓고 일단 반대한다고 해놔야지 내가 그렇지. 받을 때 안 돼요. 뭘 이런 걸 자꾸 괜찮다는데 김건희인데? 그러면서 받는 거죠. 김건희잖아. 뭐 이런 거 가져오세요. 이제 중요한 건 일정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현안은 헌법재판관들 3명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이서라도 심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6명이서 의결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이서 심의는 해도 6이서 결정은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누구 손을 거쳐서든지 임명은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1월 안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먼저 이게 제일 급한 겁니다. 나머지 특검법과 상설특검법은 이달 말까지 통과를 못 시키면 폐기가 돼갖고 다음 국회에서 이제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만 그건 민주당이 충분한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거와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을 늦어도 올해나 1월 초 안에 선정해가지고 정상화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상설특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검을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 회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민주당의 표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냐? 내란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처리가 안 되냐? 내란을 한 놈이 왜 아직도 체포가 안 당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맘 같으면 경찰들이 나서서 검찰들이 나서 확 가서 때려잡아주면 좋죠. 체포해주면 좋은데 이것들이 안 나서잖아. 그거를 의회가 해라라고 촉구는 할 수 있지만 의회가 그걸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느리지만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된 탄핵 인용을 받아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다음번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쓰는 억지는 이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최상목이 대행의 대행이 되겠죠. 더블 대행이 될 건데 최상목에게도 이틀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31일까지. 최상목이 만일에 30일, 31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특검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국무위원 전체를 다 날려버리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도 그걸 검토하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에 상목의 태도를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과연 상목이가 나 이런 거 맡기 싫은데 그러면서 바로 시계 주문을 할지 아니면 왜냐면 5월까지 최소한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자기가 지금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충분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관련된 게 뭐 어찌됐거나 자기는 반대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내란 수계 공범으로 해갖고 내란 수계로 둘이 날아가게 되는 차원에서 자기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는 거거든. 따라서 이와 관련한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게 월말까지의 스케줄일 것 같습니다.